눌러줬어 벌써? 친구들 안녕. 숙소에 들어왔어요. 여기 군산이거든요. 어, 오늘은 어제 어디 있었지? 보령이 있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숙소에 갔어요. 그래서 쉬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계획 안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좀 그런 게 이 시골은 배차 간격 시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고속버스 이런 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꽤 되긴 하는데 뭐라고 하지? 그 지역 버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뭐 1시간도 더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른 도시로 가고 그러는 도시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이제 거기 저는 햇빛이 좀 이렇게 따갑게 내리쬐도 일부러 창밖 풍경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창밖 풍경 보거든요. 근데 뭐 진짜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머리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제 마음도 되게 요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또 그런 뉴스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려고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펑펑 터지나 이런 생각도 이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우를 하실까 하는 생각에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고 또 어린 학생들이나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봐도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당론을 위한 이런 그냥 정쟁 같은 협소한 지역적인 문제에 이렇게 그런 문제로만 이렇게 부각이 될까 이런 느낌도 초반에는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계엄령이 성공을 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장소도 다 물색이 돼 있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체포하려고 수갑도 가지고 왔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임기 중에 그런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다시 건의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산 결산 다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의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뭐 1년을 살고 향후 몇 년을 살아가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각 부처에도 예산을 정해서 이렇게 맞게 주기도 하고 또 많이 책정이 되면 삭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그런 나라 살림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잡혀가면 정말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되려고 하고 그러면 완전 뭐 선거권과 그런 그 국회의 기능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런데 그런 기관을 장악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들을수록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군인들은 뭐 유서까지 써야 됐다고 하고 지금 나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눈 오면 눈치올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굳은 일도 다 도맡아서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군인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그렇지 전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시 상황도 아니어서 계엄령이 발표돼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또 발견된 소식으로 보면 그런 시행령 부분을 고쳐서 그런 전시 상황에 파병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가장 기본 원칙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것, 이게 1순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귀한 집 자식들을 그렇게 유서까지 쓰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뭐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무력 진압을 해서 더 죽이는, 그리고 서로가 원수도 아니고 그냥 같은 국민일 뿐인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공격하고 싸움을 해야 되나, 이것도 너무 의문이 들었고, 뭐 다른 나라에서 누가 쳐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도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가면 진짜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사상자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진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일 거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울 텐데 그런 전시 상황에서는 도와주러 가면 정말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왜 대표 자리를 앉아 있을까? 그리고 뭐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뭐를 위해서 대표 자리를 맡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막 다 모든 국민들도 다 잠을 좋아하고 온 나라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잠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세상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래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런 것도 그냥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면 그거를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것들은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인이 돼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거는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더라도 내 몸을 보호하고 상대의 몸을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사랑을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일찍부터 엄마 아빠들이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 잠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긴가민가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잠인데 잠을 자고 이러는 게 왜 나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딱 계엄령이 딱 터지고 나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력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무력적인 방법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을 진압하고 뭐 그런 뭐 반분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진짜 뭐 국민들이 뭐 간첩이라서 잡혀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대통령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시니까 그거에 반대하니까 대학생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의감이나 위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꼭 온 몸을 다 그렇게 던지고 희생을 해서 다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IMF 터졌을 때도 그렇게 뭐 집에 있는 그런 금반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 그거 빚 갚고 그랬잖아요. 국가 빚 갚고. 그렇듯이 이번에도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력으로 그렇게 막 헬기 뜨고 그렇게 총 가지고 들어오면. 그런데 그거 다 몸으로 막았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바닥에 앉아있고 그렇게 하면서 막았잖아요. 그 죽음을 불사하고 막은 거잖아요. 그런 현장들 보면서 국민들이 안쓰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세상에 차 밀린다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국민들 보면서 진짜 안쓰럽고 얼마나 저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왔구나 이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들을 애초롭게 보고 지금 이렇게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이런데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국민들 배 골겠구나, 못 먹고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 또 자식들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풍족하게 먹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겠구나,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 잘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먹이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제 문제에 더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뭐 진짜 와야 될 그런 국가 외교 사절단들도 아예 취소를 하고 안 오고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외교나 그런 또 다른 나라들과 하고 교류가 있어야 뭐 여행객들도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아예 진짜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더 심각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너무 많이 어렵지만 대기업들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대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무역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력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판로들을 다 차단을 해버리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잘 지내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잘 지내야 되는 나라가 맞잖아요. 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교류도 많이 있었고 또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뭐 삼계탕 먹으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품질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으니까 머리도 좋고 뭐 손재주도 좋고 다 그래서 잘 만들어내잖아요. 뭐 상품 하나를 만들어도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나라 여행을 가봐도 특별히 뭐 그 나라의 특산품이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 품질이 좋아서 특별히 살 그런 필요성 못 느낀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수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화장품은 그런 사치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경쟁력 있게 그렇게 어떤 무역 상품으로서 가치가 더 있고, 또 그런 한류 문화나 이런 것도 사람의 정서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진짜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너무나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입고 나왔던 어떤 거, 하고 나왔던 장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들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각 회사를, 각 물품들을 담당했던 회사도 좋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거잖아. 영화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드라마도 그럴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로들이 다 차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무시를 해서 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각국들이랑 다 잘 지내고,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우리는 또 가끔씩은 또 어떤 적정한 선에서 협력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 맞게 그거는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또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정말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그런
인정 어린 부분에 호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경청을 하지 않고 이렇다면 이런 소통에 단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화의 시대고 협력으로 가는 관계인데 오히려 전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세계의 정세 흐름과 역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방향도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어요.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정말로 그 악당이다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자가 돼 있을 때 그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과 그냥 사인으로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개인의 한 측면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측은하고 안 됐고 짠한 마음도 들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괴로운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고 좀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냥 온 국민들, 온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는 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에 딱 그냥 사연으로 봤을 때랑 진짜 대표적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너무나 대비되는 방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너무 슬펐어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법과 그런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더 과격한 표현들도 있긴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엄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개인으로서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됐고 이런 일들이 감행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비비탄만 쏴도 그 비비탄이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작은 이런 콩알탄이지만 그걸 쐈을 때. 그런데 국군이라는 이런 통솔권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함부로 남용이 됐을 때는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군인들과 국민들, 경찰들과 국민들, 뭐 어떤 검찰들과 국민들은 대치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고 또 그런 각 기관들이 국민의 편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 안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바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임무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은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진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역할을 잘하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그렇게 굴고 또
맡고 있는 그런 국회들을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하고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너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괴로운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밖에 나가보니까 오늘 하늘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어제는 보령에 갔을 때는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마트에 갔다가 숙소에 바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오늘은 또 어제랑 너무나 대비되게 하늘이 너무나 화창하고 맑은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창 밖으로 비치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괴로웠던 그 마음들과 참 대비가 된다. 그리고 이런 풍경을 별일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내가 진짜 복잡한 생각들과 마음들에 휩싸여서 그렇게 그런 어지러운 생각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 일 없다는 것 그리고 그냥 일상을 누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슬프거나 때때론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모든 감정들을 포함해서 그래도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너무나 어렵고 또 저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들, 행복들, 고통스러움 포함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아프고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또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디 크게 아프지 않거나 이렇게 잘 살아있다는 것도 누리고 있는 행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이 상황에서 감사한 것들은 무엇인가? 아프지 않은 것,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끔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또 자연에 나가서 또 그런 바라볼 수 있는 풍경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내 생각에 좀 더 여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호빵 좋아하세요? 저는 호빵 좋아하는데요. 그냥 호빵 이렇게 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호호 불고 나눠 먹으면서 또 호빵이랑 커피랑 차랑 이런 거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좀 시리고 추운 겨울을 좀 더 우리가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나눈 작은 나눔은요 그냥 저는 견과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어제 맥주 먹으려고 샀었어요. 2+1이라 3봉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 2봉을 먹고 1봉이 남았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 주머니에 쏙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그리고 그런 건강 음료수 있잖아요. 뭐 비타민 음료수 그리고 뭐 커피 이런 작은 것들도 나눠 먹으면서 또 겨울 간식들 너무 많잖아요. 뭐 호떡도 있고 뭐 잉어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눠 먹으면서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지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걸 알면 그런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추운 겨울 그리고 좀 힘든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그렇게 온기들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보이는데 저 꼴통이잖아요. 뭐 모질이 꼴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아까 너무 추운 거예요. 막 걸어 다니니까 여기 이제 군산이라 바닷바람이 차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걸었어요. 손도 꽁꽁 얼고. 그래서 따뜻한 대추차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추차가 수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제가 아닌 거는 좀 맛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수제 대추차가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거의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 안에 대추차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큰 데다 주는데 양도 많고 되게 맛있어요. 그런 대추의 그런 섬유질 같은 그런 육질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수제 대추차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마침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 창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막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눈치가 진짜 빨라가지고 다 알아듣는데 계속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날렸어요, 한마디씩. 그런데 계속 그러길래 그냥 짚고 날리고 왔어요.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글 쓰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왜 당장 그 상황만 생각을 해요. 내 가게에 온 손님은 우리 가게를 찾아준 너무나 귀한 손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대해줘야 또 다음 고객으로 올 수 있고, 아 거기 가봤는데 너무 친절하고 맛있더라,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보세요. 꼭 여자분들은 한 2명 3명만 더 되면 그렇게 욕을 한다. 재밌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엎짓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재미없던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예쁜 사람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저런 예쁜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다. 막 피부도 너무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쁘다 막 이래서 가까이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쁘면 예쁘다고 맨날 말해요. 뭐 액세서리 하고 있어도 예쁘면 그거 예뻐요. 뭐 펜던트 하고 있으면 그 펜던트 너무 예뻐요. 옷 예쁘면 예뻐요. 이렇게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표현하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편이라서 속에 담아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열받으면 화나면 화내면서 욕하고 하잖아요. 욕하는 건 싫어하지만 진짜 막 우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면. 그럴 때 그래서 그냥 다 예쁘게 봐주면 안 되나? 저는 그냥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진짜 이상하게 하면 저도 바로 이렇게 짚고 날리긴 한데 그냥 그때만 그렇게 대응을 할 뿐이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이 차있거나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방법들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해는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 그만하세요. 스탑.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안쓰럽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건방지게 어린애가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건방진 거잖아요. 원래 저는 건방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전생에 또 제가 어른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100살까지 다 친구 아니에요? 그냥 이 생에서 살면 친구 아니에요? 그냥 다 친구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격 없이 그냥 정말로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친구 이렇게 부르면 이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감되는 이런 마음도 정말 친구 같잖아요. 호칭으로 어떤 걸 정해 놓느냐, 이게 그런 친밀도 이런 유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름이 아니라 꽃이름,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름이나 동물이나 막 이런 거로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이렇게 툭툭 좋아하는 꽃이 뭐야 이러면 진짜 국화꽃이라고 하면 국화꽃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진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또 지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지어줘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고 가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책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도 죽음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다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죽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랑들 함께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다른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내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 사회의 악적인 존재가 돼서 역사에 길이 남을 악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좋은 가치들을 지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에도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눈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죽어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욕만 많이 해서 비난을 세상에 남기고 싶으세요? 그거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내 그 악업 짓는 일이고 다음 세상에 내가 받게 될 일이고,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플러스 돼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도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떤 만나는 인연들도 다 뭐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도 뭐 많이 성숙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늘 성장하고 늘 부족함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더 철이 없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게 했거나 내가 잘못했던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도 마음 깊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또 그렇게 마음적으로도 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 그릇을 늘 넓히고 그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무식하니까 여러 방면에서 늘 배우려고 하고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책들을 보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지혜들을 배우고 그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좋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좋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런 질문을 던져서 함께 생각해보는 과제로 삼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또 함께 안아주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지치지 않게 어깨동무도 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러는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심장이 너무 빨리빨리 뛰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도 많이 들고 힘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놀랬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런 오늘을 잘 살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대견하다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하루를 살아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지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추우면 웅크러들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명치르고 다니면 또 어깨도 아프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신체적인 피로감도 있는데 또 정신적인 피로감은 엄청 크잖아요.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 몸도 피곤해지고 이런 게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으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시고, 또 잘 때 잠자리도 따뜻하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법정 잠언집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동하니까 옷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늘 읽어주는 책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부피가 크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래도 한 3권은 가져왔는데요. 또 저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고 귀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남기는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마무리하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남기려고 해요. 스스로 행복하라.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행복도 행복해지기 위해 열정을 바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런 까닭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나눔과 베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눔과 베품을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행복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즉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링컨의 말처럼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만 행복해진다. 진실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행복이 찾아오길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앉아서 행복을 기다리지 마라. 행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행복도 웃으며 찾아오는 법이다. 갈증을 해소하는 물처럼. 한참을 장작을 팼더니 목이 말랐다. 개울가에 나가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셨다. 이내 갈증이 가시고 새 기운이 돋았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생수는 갈증을 달래줄 뿐 아니라 소모된 기운을 북돋아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더운 여름날 산을 오르고 나서 마시는 물은 시원하기 그지없다. 땀을 흘리며 마시는 물 역시 꿀처럼 달콤하다. 이렇듯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은 물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다. 아주 오래전 치악산을 힘들게 오른 적이 있다. 그 전에 2번이나 치악산 정상을 오른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가볍게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이도 예전에 비해 많았고 자동차를 갖다 보니 가까운 거리로 차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터였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예전에 올랐던 때를 생각하고 올랐으니 무척이나 힘들었다. 가까스로 정상에 오르고 나니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때 마신 물은 그동안 내가 마신 물 중 가장 시원하고 맛있었다. 우리의 삶도 갈증을 해소하는 물처럼 시원하고 맛있는 삶이어야 한다. 갈증이 났을 때 마시는 물은 꿀보다 더 달다. 우리의 삶 또한 목마름을 풀어주는 시원한 물과 같아야 한다. 가랑잎 하나도 밟지 않게 조심하라. 가랑잎 밟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누워있는 가랑잎 하나에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넘어다 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와 세계가 있을 법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해 가을 공원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공원 마당을 가득 덮고 있는 은행잎을 보았다. 마치 샛노란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 같아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뚜렷하다.
그때 나는 은행잎을 밟기가 미안해 까치발을 들고 걸었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았다. 지금도 컴퓨터에 그 사진이 보관되어 있다. 내가 그때 은행잎을 밟지 않은 것은 너무 예뻐서 그대로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보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느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멋지고 예쁜 것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으로 공감함으로써 자연의 멋을 느끼고 고마움을 갖게 되는 까닭이다. 그렇다 나뭇잎 하나에도 멋을 느끼고 감사하라. 꽃 한 송이, 나무 이파리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도 다 소중한 우주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소중히 하라.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존재한다. 산상의 맑은 햇살과 툭 트인 전망을 내려다보려면 오늘 같은 폭풍우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햇볕과 온기를 받아들이려면 천둥과 번개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삼라만상은 우주 법칙에 따라 준행된다. 그것은 우주 조화이며 그래야 아무 탈 없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화가 깨지거나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우주는 멈추게 되고 세상 또한 멈추게 된다. 세상에는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우주가 우주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세상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인간도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와 우주 조화로움을 어지럽히고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도전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우주 조화에 따르는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주 조화 속에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경계하라.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여름을 되돌아본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 삶의 내용이 된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텐데 인생은 딱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맞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스스로를 멸시하고 박대하는 행위이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대로 계획에 맞게 전력 투구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 생각하는 대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삶을 대충 살거나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독이자 죄악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라. 자연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음악,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소리, 그것은 감미로운 음악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이다. 나무와 풀, 물과 바람, 새, 개와 고양이, 시냇물과 강물과 바다 등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하모니를 이룬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특히 비 오는 날 방에 누워 듣는 빗소리는 어머니의 포근한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래서 빗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환히 열리며 머리가 맑아진다. 인위를 가하다 보면 자칫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일찍이 도쿄 창시자인 노자는 이르기를 무의자연이라 했느니 자연을 그대로 둔다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 손을 대니까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거나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가라. 그래서 감미로운 자연의 연주를 듣다 보면 몸과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소리도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빗소리도 다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그렇다 때때로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에 귀 기울여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엇인가 노을빛이 흐릿하게 시들어가는 시간, 논산 신병훈련소 후 긴 담벼락 너머 서산 위에 여인의 눈썹 같다고들 하는 초승달이 떴다. 초승달 가까운 곳에 큰 별도 하나 걸렸다. 그때 나는 그게 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별이 아니라 금성이었다.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은 지구에서 보이는 천체 중에 해와 달 다음으로 밝다. 가을 바람이 담장을 따라 도열한 은사시나무 잎을 흔들었다. 멀리 큰 길에 시외버스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어디론가 무작정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훈련병 시절 일이다. 사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앞날이 막막해 보이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닥친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좋다는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를 지내고 이름이 제법 알려진 당신 같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사실을 말하자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못했다. 34살에 독일 유학을 떠난 일을 제외하면 그렇다. 그때는 청년단체 간부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선배 유기용이 바다 건너로 도망치려는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제2의 아당을 끌고 여기 맞나? 잠깐만요. 맞겠지? 제2야당을 끌고 집권 세력에 투항한 김영삼 씨가 권력을 잡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둔 때였다. 형,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대로 이렇게만 살기는 억울하잖아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운동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학생운동에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정치운동까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 하고 싶다는 욕망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고 나들이를 가는 것과 비슷했다. 어떻게 걸어도 어색했다. 내 몸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었다. 40 넘어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도 그랬다. 장관을 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마음이 전혀 없이 억지로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고 싶다기보다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공익근무라고 생각하면서 했다.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는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정당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요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면 된다. 그러나 정당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당장 들어줄 능력이 없는 요구와는 싸울 수가 없다. 네이스, 공무원 노조, 화물연대, 천성산, 평택, 대출이, 철도노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정당한 요구인데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괴로웠다.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쳐 숨어버리고 싶었다. 이래서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싶어 잘 아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려고 했다. 그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한 인물로 통했다. 그런데 정치인이 괜히 정신과에 출입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다. 정치를 하면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과 마주했던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초선 의원 시절 우편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보내고 도망다닌 적이 있었다. 온실하는 화초가 아니라면 꽃도 나무도 다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타인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종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잘 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분명하지가 않다. 나는 종종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거부할 때가 있고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서 사람까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라고 주장했다. 도킨스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른다. 내 몸의 유전자가 생존하려면 내가 살아야 하고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 한다. 우수한 생존 기계를 배우자로 선택해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우수한 생존 기계로 키워내야 한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의 느낌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만들어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려니 왠지 슬퍼진다. 이것이 도킨스의 이론에 대한 천박한 해석임을 잘 알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유전자 또는 본능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다르게 자란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나 인생관,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무한정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개그 콘서트 희극 여배우를 흉내내서 말해본다. 저는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조용하고 수줍은 편입니다. 미디어에서만 나를 본 사람은 아마 비웃을 것이다. 당신이 사납지 않다고? 그렇다. 나는 사납지 않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민다. 그 분노를 감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분노를 억누르는데 겨우 성공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변한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다. 이게 뭐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다. 그런데 도킨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먼저 다른 질문부터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마르크스 주장처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만이 현실을 변혁하려는 진보적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지배 계급은 당연히 현상 유지를 바라는 보수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과연 그럴까? 대학생 시절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이다. 중산층 출신의 공부도 잘했던 청년 마르크스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 맨체스터 방직공장 자본가의 아들로서 그 자신도 자본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왜 마르크스 사상적 동지이자 후원자가 되었을까? 그들의 의식은 어떻게 계급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보자.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부자를 섬기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유권자 셋 가운데 둘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 힐을 신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젊은 여성 유권자가 왜 촛불 집회에 가담하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까? 같은 선거에서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최고소득계층 유권자 10명 가운데 넷 이상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이라는데 그들은 왜 진보 정당에 표를 주지 않을까? 나는 계급적 귀속이 사회의 의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역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식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라 개인이다. 계급적 귀속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곧바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뇌의 활동의 산물이고 뇌는 유전자가 만든다. 환경의 영향도 물론 있다. 그런데 계급적 귀속은 뇌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 요인 중에는 그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예컨대 유아기의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자극과 사랑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의 뇌는 계급적 귀속과 상관없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뇌가 달라지면 의식과 행동 방식도 달라진다. 나는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기억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살아가는 철학적 자아를 가리킨다. 거칠게 대답하면 나는 뇌이다.
내 자아는 뇌에 기거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뇌가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뇌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까? 모르면 자료를 조사하는 먹물의 습관에 따라 근자에 대유행하고 있는 뇌과학 관련 진화 심리학 책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놀랍게도 인간 일반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철학서를 비롯한 인문학 책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다. 수박 겉핥기로 공부한 것을 대충 정리해보자. 인간의 뇌는 짧게는 수백만 년, 길게 보면 40억 년 가까운 진화적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다. 도시로 치면 매우 오래된 크고 복잡한 대도시와 같다. 파리나 베를린, 서울이나 베이징을 생각하면 된다. 이 도시들은 전체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신도시가 아니다. 음침한 뒷골목에는 술집과 홍등가, 조폭의 소굴이 즐비하다. 구시가에는 중세기 권력자들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거대한 왕궁과 사원, 오래된 석조 건물이 서 있다. 신시가지에는 권력과 지식, 현대 문명의 상징인 마천루 숲과 정부 청사단지, 호화로운 주택과 문화예술센터, 도서관과 공원이 있다. 이 도시에는 야만과 문명이, 욕망과 이성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한다. 도마뱀과 매, 토끼와 사슴, 침팬지와 고래, 진시황과 미켈란젤로,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 이완용과 안중근이 뒤엉켜 산다. 겉으로는 질서 정연해 보이지만 곳곳에는 격렬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탐욕, 연민, 복수심, 질투심, 동정심, 정의감, 절망, 희망, 고통, 환희,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쟁투가 빚어낸 것이다. 뇌의 구조는 오래된 도시와 닮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지하실이 딸린 2층 집을 생각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지하실은 뇌관이다. 척수 바로 위, 대뇌 아래에 있는 뇌관은 파충류 뇌와 비슷하다고 한다. 뇌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 활동을 담당한다. 위가 비면 배가 고파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요즘 요 며칠 힘든 일도 많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보낸 하루도 많이 고단하고 힘든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잠깐 그렇게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나 또 그런 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좀 산소도 호흡하고 또 생각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에 그런 작은 쉼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그런 것들 나누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또 여러분들한테도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움들을 나누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뒤에 가서 양보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고 이런 방향들로 가는 건 어떠세요? 각박해지면 좀 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뒤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또 내가 바라보지 못한 어떤 세상이 있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어떤 대상들이 있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을 바라보거나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확장시키고 또 이렇게 마음도 확장시켜서 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상대방은 왜 저런 의견을 꺼내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는 이런 시도,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실질적으로 갖고 적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넓게 만들고 더 소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날이 더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은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밖에 겪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은 아닐까.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좀 더 소중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끝은 모두 알 수 없잖아요. 나의 끝도 알 수 없고 상대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끝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늘 끝 지점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좀 더 소중하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모든 것들을,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거나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좀 더 소중하고 또 더 많이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고 있으세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들이 늘 어느 곳에서 있더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추운 오늘을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시고 이렇게 푹 주무세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안녕, 굿라잇.